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올해 결혼 8년 차 7살 아들과 5살 딸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전업주부입니다. 회사 다니다가 둘째를 낳으면서 경로 단절이 되었고 그 이후로는 집에서 육아와 살림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집에서 그냥 논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시댁 행사, 심지어 그냥 시댁의 잡일까지도 수시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솔직히 결혼 초에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참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결혼 초반만 해도 저는 시댁에 잘 보이려고 참 애썼어요. 시어머니에게는 남편은 명문대 출신인 자랑스런 장남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저는 저 시골 바닥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한 터라서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 전에 그런 티를 팍팍 내셨던 시어머니였기에 늘 시어머니 앞에서는 제가 주눅이 들곤 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노릇을 잘하면 이뻐해 주실 거라고 믿었었죠. 최소한 밉보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집에서만 얘만 본다면서? 얘들은 네가 데리고 오면 내가 봐줄 테니까 와서 나 좀 도와라 라고 하며 수시로 저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서 논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시댁에 무슨 일만 생기면 제일 먼저 전화가 먼저 옵니다. 명절 전날부터 시댁에 가서 전 부치고 제사 음식 장만하고 김장철이면 김치 담그는 것까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니까 도와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께는 아들이 셋이고 며느리도 셋입니다. 저는 큰아들, 그러니까 장남의 아내였고요. 둘째 며느리는 약사이고 셋째 며느리는 은행에 다니고 있습니다. 둘째 시동생이 제일 마지막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약사인 동서와 결혼을 했으니 시어머니가 결혼 전부터 엄청 좋아하셨어요. 둘째 며느리는 학벌도 좋고 시어머니의 둘째 아들보다 돈도 잘 법니다. 시어머니께 용돈도 제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셋째 며느리도 나름대로 고정 수입이 있으니 가끔씩 챙겨 드립니다. 그에 비해 저는 솔직히 용돈을 많이 드리지 못했습니다. 남편 월급에서 생활비 빼고 애들 교육비, 대출 이자 내고 나면 드릴 여유가 거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돈을 못 주면 몸으로 때워야지. 그래야 나도 덜 힘들고 다른 애들이랑 형평성이 맞지 않겠니? 라는 말을 웃으면서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농담을 진담처럼 하시더라고요. 그 말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순간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표정을 보시더니 제게 그냥 농담이야. 내 말을 진담으로 알아듣네. 웃겨 정말. 이라고 하셔서 저도 옛서 억지 웃음을 치우고 말았지만 저도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그게 진담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속마음이 드러난 시어머님의 진심이었죠. 결국 용돈 대신 시댁 잡일을 전부 제가 감당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군소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때는 기분이 더럽고 참 무참하더군요. 문제는 둘째 며느리의 첫 생일이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전화를 하셔서 그러셨습니다. 이번에 둘째 생일이라 우리 집에서 다 같이 모이자.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그리 알고 상은이 엄마는 그날 애들 데리고 일찍 와야 한다. 오전에 장도 보고 저녁 생일상 준비를 하려면 말이다. 어머니, 차라리 주말에 당겨서 하는 건 어때요? 애들 유치원에 하원하는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건 걱정 마라. 내가 하원 시간에 대신 가줄 테니까. 너는 이번에 둘째가 결혼한 후 첫 생일을 맞는 거니까 신경 좀 써서 준비를 해야 한다. 아, 네. 어떻게 차리면 될까요? 둘째네 집안이 참 배운 집이잖냐. 결혼해서 시어머니가 생일상을 차려줬다고 자랑 좀 하게 해야지. 우리 집안은 며느리도 시어머니한테서 생일상을 받는다고 말이다.
그때 식구들 다 부를 거니까 갈비랑 생선전이랑 탕은 해물탕으로 해라. 둘째가 고급져서 해물을 좋아한다더라. 장은 나랑 같이 볼 테니까 넌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된다. 알았냐? 네. 참 우리 시어머니 별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맏며느리 나한테는 단 한 번도 생일상을 안 차려줬으면서 약사인 며느리를 보시더니 며느리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지셨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막내 며느리한테도 저렇게 생일상을 차려주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둘째 며느리를 마지막으로 보시더니 이제 매년마다 며느리 생일상을 직접 차려주시려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고 여겼고 새로 시집을 온 둘째 동서에 대한 생일상이니만큼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고 음식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도 등급이 있었더라고요. 다 같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각 결혼한 둘째 동서에게는 저한테 하는 것만큼 대하지는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둘째 동서에게 이뻐서 환장하는 사람처럼 대하셨습니다. 아휴, 우리 약산 며느리 얼마나 고생이 많아. 약국 일이 많아서 어쩜 좋아. 그래도 몸도 챙겨가면서 일해라. 알았냐? 약사인 둘째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아들보다 돈도 더 잘 벌어다 주고 용돈도 며느리 중에서 제일 많이 주고 있었으니까요. 둘째 며느리에게는 말끝마다 늘 고생한다는 말씀을 하시곤 했는데 듣는 저는 참 거시기 하더라고요. 늘 옆에서 시종처럼 받드는 맏며느리는 고생 안 하고 사나? 저는 시어머니에게는 저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럼 저는 그동안 고생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을까요? 격려 단절에 애들 돌보느라 하루 종일 집에서 뛰어다니는 건 고생이 아닌가? 말이 시어머니가 둘째 며느리를 위해서 차린 생일상이지 결국엔 제가 다 차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 놓고서 마치 시어머니가 둘째 며느리를 위해서 다 차린 것처럼 생색이란 생색은 오지게 안 내시더라고요. 차린 거는 별거 없다마는 내가 우리 둘째 며느리를 위해서 정성껏 차렸다. 어쩌냐? 그러자 둘째 동서가 어머나, 어머님이 최고예요. 라고 하며 하이톤에 고맙다고 난리였어요.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려서 나 이렇게 시어머니 생일상을 받는 며느리예요. 라며 자랑을 무지막지하게 했습니다. 한편으론 둘째 동서가 부럽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거기에는 나에 대한 고마움은 전혀 없어서 좀 거시기 했습니다. 갈비찜이나 잡채, 나물 파전, 무침, 그리고 심지어 떡까지 시어머니가 직접 떡집에 주문을 하셨습니다. 둘째 동서가 복이 터진 거였죠. 그럼 나도 애 둘 키우는데 집에서 애 보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얼마 뒤 제 생일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밥 한 끼는 하자고 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일 당일 아침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러셨어요. 오늘 네 생일이지? 네 어머니. 내가 바빠서 얼굴은 못 보겠다. 족발이나 시켜 먹어. 계좌로 5만 원 보냈다. 네? 족발이요? 그래. 언젠가 네가 그랬잖냐. 족발 먹고 싶다고. 안 그랬니? 네 생일이니까 집에서 족발이나 시켜 먹어라. 나 그러면 끊는다. 순간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지난번 둘째 며느리 생일 때는 나까지 동원해서 직접 요리까지 해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던 분이 아니었던가요. 저한테는 족발이나 시켜 먹으라니. 차라리 주지를 말던가 족발을 사 먹으라고 5만 원을 던져주면서 생색을 내고 전화를 하에 하지를 말던가. 사람 갖고 장난하신 거야 뭐야? 내가 수도분하게 시어머니 종가리 노릇을 잘 해줬더니 내가 우스워 보이셨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 생일날 아침에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속상한 나머지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군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내 생일날이었으니까 이해가 안 되어도 내 입장에 서서 말을 해주면 안 되었던 걸까요? 에이, 엄마가 그냥 바쁘신가 보지. 돈도 보내줬잖아. 그것도 안 챙겨주는 시어머니가 부지기수인데 뭘 그래? 그 말에 더 서운해졌습니다. 남편 눈에는 이게 별일이 아닌 건가요? 결혼 8년 동안 제가 시댁이 얼마나 잘했는데 공치사를 받고자 함은 아니었지만 섭섭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서운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겁니다. 둘째 며느리는 약국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시댁 행사에 거의 안 옵니다. 오더라도 늦게 오거나 음식이 다 차려진 뒤에 슬쩍 앉기만 했습니다. 물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이라서 손님처럼 대했기에 그러려니 했었는데요. 그럼 시어머니의 셋째 며느리는 달랐을까요? 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시어머니 큰 며느리니까 마음을 넓게 써보자고 스스로 다독였을 뿐인데요. 사실 불만도 많았습니다. 일이 생길 때마다 시어머니는 상습적으로 저를 불렀어요. 얘, 집에 있지? 너밖에 더 있냐? 네가 큰 며느리에다 시간도 많으니 너라도 와서 다른 애들 못가게 해야지. 별 수 있냐? 그럼 와서 미리 좀 해놔. 명절 준비, 김장, 시어머니의 잔 심부름까지 친척 모임 전부 저 몫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싫은 적도 많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며느리로서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 후에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다음 주에 제사 있으니까 오늘 시장에 가서 생선 좀 사다가 손질 좀 해서 말려놓고 가거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뭐 하시고 저를 부르세요? 뭐야? 내가 너를 부르면 안 되는 거냐? 네. 먼저 제가 오늘 시간이 되는지부터 물어보셔야 순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오늘 시간이 없어요. 아시면서 그러세요? 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 예상이 되었기에 시어머니 목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시어머니가 전화를 다시 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집안일 이외에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에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생각이었는데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내가 하는 처사를 보니 도저히 그때까지는 못 참겠더라고요. 남편이 퇴근 후에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었던 모양인지 오자마자 내게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늘 잘하다가 그래? 나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판박이라서 대화가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며느리가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회사에서 일하고는 나한테까지 전화를 하셨겠어. 제발 그러지 말자. 집안 좀 조용하게 남들처럼 평온하게 살잔 말이야. 자기만 잘하면 우리 집안은 다 잘 될 건데 왜 그러냐고. 엄마가 그러시는 게 한두 번이야? 젊은 사람이 참고 받아줘야지. 나이 드신 분한테, 그것도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대들어서야 되겠어? 집안 웃음꼴 만들지 말고 잘 하자 좀. 남편에게 내가 뭘 따로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내 마음을 공감을 못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더 열불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에게 내가 말한 이유는 내가 나에 대해서 큰 이해를 구하고자 함도 아니었고 단지 말할 사람이 남편밖에 없으니 내 속사정을 알아달라는 것뿐이었는데 그 소박한 마음마저 저버렸으니 속에서 천불이 나지 않겠어요? 당신은 내가 이런 대접을 어머니한테 받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도대체가 당신한테 어떤 존재야? 당신도 어머니처럼 내가 그저 그렇고 그런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 아쉽고 그런 존재야? 그러자 오히려 남편이 내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둘째 재수 씨한테 자격지심이 있어? 여태 어머니랑 잘 지내오다가 왜 그래? 둘째 재수 씨가 엄마한테 살갑게 잘하니까 엄마가 이뻐하신 건데 그게 그렇게 질투를 낼 일인가? 뭐지 어쩌고째? 내가 질투를 낸다고 했어? 그럼 그게 질투가 아니고 뭐야? 당신 참 이상한 여자네.
마음을 그렇게 좁게 쓰면 당신만 우스워져. 엄마가 며느리를 다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법이 있어? 엄마가 며느리를 다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법이 있어? 엄마가 마음이 더 가는 며느리가 있고 마음이 더 안 가는 며느리가 있을 테지. 사람인데 안 그러겠어? 당신이 엄마한테 이쁨을 받을 짓을 하면 이쁨을 받는 거고 그렇지 못했으면 당신 탓이지. 왜 엄마 탓을 해? 마음을 그렇게 쥐똥만하게 쓰니까 엄마가 당신한테 그런 거야. 뭘 알고나 말을 해. 내가 꼭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해줘야 알겠어? 시어머니보다 남편이 더 얄미웠습니다. 내 마음을 저런 식으로 곡해를 하다니요. 열불이 나서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남편과 태판 크게 싸웠습니다. 당신은 그럼 내가 어머니한테 그런 대접을 받아도 싸다 이 말이야?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어머니가 그러시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될 것이지. 왜 둘째 재수 씨한테 질투를 하냐 이 말이야. 남편의 말을 듣자 하니 천불이었습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모자지간이 똑같더라고요. 정이 뚝뚝 떨어지는데 내가 아무리 남편에게 알아듣게 얘기를 해봤자 도돌이표였습니다. 남편은 며느리로서 그동안 내가 시어머니에 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과는 어떤 대화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는데 어떻게 남편과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마치 내가 못된 아이나 된 것처럼 타이르듯이 나를 오히려 꾸짖고 자빠져 있는 남편은 더 이상 남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이 말이 나와 버렸습니다. 너랑 나랑은 정말 답이 없다. 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는 못 살겠어. 이혼하자. 서로 마음에 안 들고 마음도 안 통하는데 뭐하러 같이 사냐? 그냥 좋게 헤어지자. 그 말에 남편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네가 무슨 재주로 이혼을 하냐? 해볼 테면 해봐. 내가 안 해줄 줄 아는 모양인데 할 테면 해보라니까. 그래, 잘 됐네. 라고 하면서 내가 그동안 준비를 해두었던 이혼 서류를 남편 앞에 꺼내었습니다. 남편이 사인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내 행동에 놀란 남편이 내게 그러더라고요. 어쭈? 이런 걸 언제 준비를 한 거야? 내가 너랑 이혼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얼른 사인해. 내가 미쳤냐? 네가 몸만 나가면 사인해줄게. 그럴 줄 알았다. 양심불량한 네가 그냥 사인을 할 인간이 아니지.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꼭 하고야 만다. 기대해라. 그래서 좀 더 빨리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무엇보다 필요했으니까요. 남편과의 대화 이후에 나는 완전히 마음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대화로 바뀔 수 없다는 걸 확신했죠.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과 결혼 전 예금 일부 그리고 숨겨둔 적금 통장을 확인한 나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과 재택 번역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육아 틈틈이 새벽에도 일했고 낮에도 아이들 유치원 시간엔 제품 포장과 배송 상품 등록에 매달렸습니다. 힘들었지만 이혼 후 당당하게 살겠다는 목표 하나로 버텼어요. 처음부터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꾹 참고 끈기 있게 하자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겨우 포기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결국엔 월 순이익이 남편 월급과 맞먹는 수준이 되었고 저는 이혼 후에 아이 둘을 데리고 잘 살 계획을 하나씩 세워 나갔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사사건건 전화를 걸어 심부름을 시켰지만 저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집안일에다 육아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바쁘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에이야, 상미니까 그러는데 이번에 좋은 투자처가 있다 해서 내가 돈 좀 넣었거든. 그런데 이게 사기라네. 나 어떡하냐? 그 돈이 내 전부인데 경찰에 가야 하는데 같이 가주지 않겠니? 알고 보니 둘째 아들이 친구와 함께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전형적인 다단계식 사기에 당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약국 운영비까지 빼서 투자했다가 큰 빚을 지게 되었고 부부싸움 끝에 결국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일이 바빠서요. 너는 이 판국에 네 일이 더 중요하냐? 내가 모를 줄 알아?
일이 있어서 바쁘다는 것은 다 핑계잖아. 너는 왜 이렇게 독하냐? 내가 죽게 생겼는데 또 핑계거리만 찾는 거냐? 어머니, 핑계라뇨.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어머니 일은 어머니 일이고 제 일은 제 일이에요. 제 일은 어머니 일보다 더 중요해요. 아셨어요? 경찰서에는 둘째 서방님이랑 함께 가시던지 다른 며느리를 부르던지 알아서 가세요. 제가 시간이 없다고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끊어요. 아참, 어머니. 저 이번에 애들 아빠랑 이혼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럼 사기 사건은 잘 마무리하세요. 그랬더니 다시 내게 전화를 해대셨는데 내가 한가하게 시어머니 전화를 받고 있을 시간이 없어서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후에 남편이 전화질을 했어요. 그래도 안 받았더니 일찍 퇴근해서 제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일하는 거 안 보여? 나가줘. 나 바쁘니까. 당신이 뭐가 바쁘다고 그래? 내가 왔는데 밥도 안 차리고 요즘 왜 그러는 거야? 엄마한테 나랑 이혼하겠다고 했다며? 왜 그런 말을 해? 그래서 내가 남편의 얼굴에다 이혼 서류를 던져줬습니다. 당신 이게 뭐한 짓이야? 당신 여기에 사인하고 집에서 나가줘. 뭐? 귀엽고 이혼하자는 거야? 그럼 내가 심심해서 장난친 줄 알았니? 애들을 내가 키울 테니까 양육비는 잘 보내. 아니면 양육비를 안 내놓은 조건으로 자기는 모두 다 나한테 넘기고 몸만 나가. 내가 미쳤냐? 그렇게는 못해.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이혼소송에서 결판을 내야지. 각오해라. 시어머니는 둘째 부부를 돕겠다고 자신 명의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았는데 그마저도 전부 날려버렸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살던 집을 팔고 전세를 이사가야 했습니다. 한순간에 폭삭 망해버린 거죠. 제가 시어머니를 멀리하게 되자 이젠 믿을 곳이 셋째 며느리밖에 없었는데요. 셋째 며느리는 저와 다르게 만만치 않은 며느리였습니다. 아가,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버렸다. 둘째도 이혼을 해서 난리가 났는데 첫째도 이혼을 한다고 저 난리 판굿이다. 어쩜 좋냐? 나는 너밖에 없다. 내가 두통이 심해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나 좀 데리러 와줄 수 있겠니? 라고 하자 시어머니 셋째 며느리가 대번에 그러더랍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회사에 있는데 어떻게 가요? 아니, 반차라도 쓰고 나오면 안 되는 거냐? 내가 도저히 혼자서는 병원에 못 가겠다. 오죽했으면 그러겠니? 어머니, 그럼 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상식 씨한테 전화를 하셨어야죠. 일 때문에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병원에 잘 다녀오세요. 라고 하고 끊어버렸대요. 하는 수 없이 셋째 아들한테 전화를 하려다가 말았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로 바쁜 애한테 어떻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겠냐고 하면서요. 아들이 셋이나 있으면서 왜 며느리한테만 저러시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두통인 머리를 부여잡다가 문 앞에서 쓰러져서 지나가던 동네분이 봤으니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119에 실려가서 응급실로 직행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동안 둘째 아들의 사기 투자로 말미암아 전 재산을 날리다시피 한 데다가 둘째 아들의 이혼을 막으려고 무리하게 시어머니가 사시는 집에 담보대출을 받아서 준 돈마저 날리고 결국엔 그토록 이뻐서 죽고 못 살던 둘째 며느리와 둘째 아들이 이혼을 하게 되자 충격을 먹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없던 병이 생겨버렸다고 하더군요. 구체적으로 무슨 병까지는 듣지는 못했는데요. 그 정도로 쫄딱 망해버렸으니 병이 안 생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이혼 후에 아이 둘을 데리고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사업은 점점 커졌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마음속 응어리도 풀렸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어머니와 함께 살며 둘째 아들의 빚 일부를 떠안느라 허덕였고 시어머니는 몸져 누우셔서 병원에서 밥과 돈만 죽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은 셋째 동서가 전화를 해서 근황을 알려주어서 알게 된 것이었는데요.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밥과 돈만 죽는다고 했던 그 말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셋째 며느리한테도 이미 시어머니가 짐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며느리를 등급을 나눠서 차별을 하시더니 다 임광응보인 셈이죠. 요새 저처럼 수도분하게 시어머니 말도 잘 듣고 맏며느리 역할에 충실하려고 하는 며느리가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 잘할 때 잘하셨어야죠. 셋째 며느리 차가운 시선과 냉담한 태도에 우리 전 시어머니가 속으로 많이 우셨을 것 같습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고 잘할 때 잘하셨어야죠.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